자,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총론편부터 볼게요. 자, 감정평가 이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총론이 무엇이고 강론이 무엇이냐면요. 자, 총론은 모든 부동산 또는 모든 물건의 일반적인 가격 형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총론이에요. 자, 따라서 총론은 일반적인 가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라는 것이고, 자, 우리의 주된 평가 대상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 형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강론은요, 각 물건별 평가 방법, 각 물건별로 이 물건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저 물건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각 물건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파트가 바로 강론입니다. 자, 그래서 총론 파트가 있고 강론 파트가 있는데 양자를 공부하실 때 좀 주안점이 달라요. 총론 파트는 이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 원리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강론은요, 각 물건마다 이 물건은 이렇게 평가해야 돼, 이 물건을 평가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돼, 이 물건을 평가할 때 이러한 개념은 이러한 뜻이야 라고 하는 개별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강론 파트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암기. 여기는 왜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는 이해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강론 파트에서는 암기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 말씀 드리면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1 총론편이고요.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예요. 자, 기본적으로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는 우리가 부동산학 또는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이 독립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학이나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본 소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1절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은 이미 우리가 1차 부동산학 원론에서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 감정평가 이론 파트가 부동산 학원론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 상당수 또 중복되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를 할 때 부동산 학원론의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것인데 혹시 이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이라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일단 강의 진행할게요. 자, 부동산은요, 자연 특성이 있고 인문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연 특성과 인문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 특성은 부동산의 본원적, 원래 그랬던 본원적,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얘기해요. 본원적이란 말과 같은 말은 선천적이란 뜻도 있겠죠. 자, 이것은 자연물로서 부동산이 가지는 본원적, 물리적 특성을 얘기하고요. 자,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악화 현상이라고 이미 부동산 학개론에서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부동산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완화해 주는 특성이 바로 인문적 특성입니다. 인문적 특성이 부동산의 자연 특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자연 특성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증성. 자, 여기는 고부 연계라고 해서 고정성, 부증성, 연계니까 영속성.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개별성, 고부 연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부 연계. 자연 특성은 요거는 고부 영계로 초자를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문 특성은 용병사로 딸 수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용병사니까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리고
자,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용병사라고 해요. 가변성이라고 할게요. 얘는 그래서 용병사라고 합니다. 용병사. 이렇게 각각 자연인물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부증성이 있어요.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은, 물리적인 양은, 특히 토지의 양은 절대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증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부동산의 개념 안에는 건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때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서의 부동산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의 이 표면적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동산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부족한, 토지가 부족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만약에 주거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농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전환을 함으로써 주거용지의 공급을 늘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용도의 다양성이 완화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이러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를 갖고 공부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의 특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놀라운 얘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적어봐라 라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유치원생 수준의 문제입니다. 나오지 않을 건데 그런데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얘기가 되게 모순되고 역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제가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것이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실 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출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출제, 독립 출제가 있어요. 독립 출제가 있고 자, 이거는 뭐 특별한 명칭이 없는데 독립 출제되는 건 아니고 어떠한 문제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 이거는 독립 출제가 아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독립 출제란 무엇이냐? 어떠한 논점이 있는데 자, A라는 논점이 있어요. 이 A라는 논점에 대해서 독립 출제는 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A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독립 출제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지식으로 포함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A라는 논점을 모르면 다른 문제를 풀 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B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A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죠? A에 대해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A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A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의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는 마치 육수와 같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육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경제학이 이제 부동산학과 일반 경제학이 구분되는 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경제학밖에 없었어요. 그죠? 처음엔 경제학밖에 없었는데 근데 일반 재화와 부동산은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부동산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반 재화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일반 재화는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신라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신라면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신라면 얼마든지 똑같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신라면 유통기한이 있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죠. 먹으면 없어지죠. 자, 신라면 다 똑같죠. 개별적이지 않죠. 그런 식으로 신라면, 라면이란 용도 딱 한 개밖에 없죠. 신라면의 용도는 하나입니다. 라면, 식사, 끝. 병합 분할 가능성 그런 거 없어요. 라면을 뭐 두 개를 한 개를 합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가변성, 신라면의 위치가 변한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는 특성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부동산 특성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학과 그리고 부동산학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밖에 없었던 경제학이 이렇게 일반 경제학과 부동산학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다? 바로 이게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 둘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학은 경제학과 구별되는 고유한 학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 부동산 학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학은 경제학의 하나의 어떤 분파 또는 분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는 부동산학과가 별도의 과로 존재하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별도의 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특성은 일반 재화에 대한 경제학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다루는 부동산학이 갈라지게 되는 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거를 공부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걸 공부하지만 요것도 이 일반 경제학적인 내용이 많이 차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도 결국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부동산에 대한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 이제 교과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 강의를 앞으로 진행할 때, 기본 강의 진행할 때 제가 마음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강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막 화려한 말빨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용을 하나씩 이해시켜드리고 꼭꼭 씹어드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기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은 내려놓고 다소 강의가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라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뭐 이해가 안 가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감정평가 이론이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점에 포인트를 두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중요한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빠짐없이 차분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고정성이 있는데 이 고정성은 부동성이라고도 하고 비이동성이라고도 하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표현은 다양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토지의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으로 부동산 고유 문제를 파생시키는 주된 특성이다라는 의 기본적으로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요 의는요. 반드시 이 문장 표현을 정확하게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법상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만 오면 되는 거지 반드시 이 문장 텍스트 표현이 그대로 와야지만 정확히 쓴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의와 좀 다르게 쓰면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수험생분들께서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실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의 노트 외우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의의 노트 외우는 게 다 뻘짓입니다. 뻘짓인데 표현 좀 격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달이 돼요. 그냥 너무 고상하게만 점잖게만 표현하면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 뻘짓이에요. 의노트 외우지 마세요. 의노트 안에 막 의의 막 200개, 300개 들어가 있죠. 그거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표현을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고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쓰면 그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내용만 오면 돼요. 이 내용만. 그래서 고정성이라고 해서 요 의의를 막 외우고 답안지에 옮겨 쓰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요 내용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노트에 들어가 있는 의의의 한 90% 또는 80%는 다 불필요한 의의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의의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의의 외워야 돼요? 자, 어떤 의의를 외워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건 바로 법상의예요. 법상의. 감칙에 나와 있거나 실무 기준에 나와 있거나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의의들, 우리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의의들은 법상의라고 해서 그거는 법에서 의의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 근데 정작 제가 이론, 또 약간 흥분했네. 이상하게 이게 이론만 강의하면 막 감정이 올라와요. 막 그 열받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이론 스터디 팀장을 제가 몇 년 동안 했지만 과거에 했지만 답안지를 받아보면은 법상 의의도 똑바로 못 쓰면서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 감정평가 3방법의 의의도 똑바로 감칙상 의의를 못 외우면서 의의 노트라고 해서 뭐 어디 뭐 각 강사님들이나 뭐 복사집에 있는 의의 노트 구에다가 막 의의 노트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물론 참고 정도로 보실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거를 막 똑같이 외워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법상의는 못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법상의는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토션 안 틀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지. 똑같이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이론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론이 제일 외울 게 없어요. 시리법 3과목 중에서 이론이 제일 외울 게 없습니다. 이론의 태반이 뭐냐면 다 이해예요, 이해. 아까 제가 총론 파트가 있고 강론 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총론 파트는 이해라니까요, 이해.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무지성으로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은 그 노력이 다 쓸데없는 노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못 외우게 됩니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파생현상 보시면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됩니다.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인다. 이 차이니까 당연히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 되겠죠. 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에 국지화, 임장활동화 한다는 것인데 국지화는 특정 지역적 범위로 국한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특정 지역적 범위로 국한되고 임장활동은 임장은 직접 가보는 걸 얘기합니다. 임장은 출장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지역적 범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를 가봐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울산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울산으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상적 시장이 있는데 추상적 시장은 자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어서 물건이 직접 이동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물건은 가만히 있고 토지는 땅바닥에 그대로 박혀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추상적인 권리가 거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물건이 오가는 게 아니라 물건은 가만히 있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추상적인 권리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추상적 시장은 권리가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부동산이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국지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국지적 시장에 한정된 정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법규의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것이고, 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야기됩니다. 자, 부동산은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 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특정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 또는 가치가 형성되는데 우리 이것을 위치 가격 또는 위치 가치라고 합니다. 자,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엄밀하게는 가격과 가치가 다릅니다. 엄밀하게는 가격과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감측에서는 시장 가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가격이라는 표현과 가치라는 표현이 혼용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가격과 가치가 같냐 다르냐를 논의할 때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서술할 때는 가격과 가치를 혼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치가 감측에서는 시장 가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적정 가격으로 구하게 되어 있고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정 가격으로 구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토지보상법에서도 역시 적정 가격으로 보상액을 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여전히 우리 감정평가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가격은 구하지 않고 가치만 구한다? 사실은 그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을 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위치 가격이라 하든 위치 가치라 하든 다 그냥 유사한 뜻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럴 때마다 뭐 가격이 나왔다, 가치가 나왔다. 그럴 때마다 이거 가치가 위치 가격이 아니라 위치 가치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에도 그냥 가격, 가치 그런 표현 혼용해서 쓰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외부 효과. 자, 부동산은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겠죠. 바로 그게 외부 효과라는 거 1차 경제학에서 공부하셨을 것이고요. 자, 부동산이 위치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견본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자, 특정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처음에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위치 지대를 발생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추상적인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정성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부증성입니다. 자, 부증성은 비생산성 또는 유한성이라고도 해요. 자, 토지는 생산비나 노동력을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하고,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파생 현상은요, 부동산의 양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부족해지는 그 토지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정 높게 공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한정 높게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물의 공급 능력의 한계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토지를 놓고서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우리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해요. 자,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S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자들이 경쟁을 일으켜서 수요 곡선이 이게 아니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요자 경쟁을 통해서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자, 지금 우리 여기서 가격은 무엇이 결정하죠? 수요의 크기가 결정하죠. 수요자 경쟁 과정에서 수요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동산 가격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수요자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자꾸 수요자들이 한정된 토지를 놓고서 경쟁을 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지가 상승 요인이 돼요. 만약에 부동산의 양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가가 그렇게 상승할 이유가 없겠죠. 왜? 공급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부동산은 자본이나 노동을 투입해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조성지나 매립지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원가법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토지를 조성하거나 매립할 때, 조성지나 매립지를 만들 때 이러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다 라는 관점에서 그럴 땐 토지 가치를 예외적으로 원가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가법으로 토지 가치를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토지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급 곡선은 단기에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을 댑니다. 수직선이라는 모습이죠. 자, 왜냐하면 단기에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서 그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장기에는 공급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 장기에는 우상향 형태가 됩니다. 장기에는 우상향 형태가 되고, 이 말은 어느 정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탄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매우 탄력적이다 그 뜻은 아니고, 단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장기에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요거는 장기에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러면 장기에는 토지의 양을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이건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증성에서는 토지의 양을 단기에는 물리적으로 그 양을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장기엔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장기에도 안 돼요. 자,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에도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장기에도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장기에는 S가 우상향하게 됩니까? 자, 요거는요, 물리적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경제적 공급의 개념이에요. 경제적 공급. 이거는 경제적 공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용도 전환이 있어요. 용도 전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거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농지를 주거지로 바꾸어서 용도를 바꾸어서 주거지의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규제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제를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줘요. 용적률을 뭐 200%에서 500%로 상향시켜주면요.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럼 역시 그것도 토지의 양은 불변이지만 그 전체적인 부동산의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자, 또는요. 자, 도로를 개통할 수가 있어요.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서울시가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에 주거지가 부족해요.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이미 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 근데 사람들은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바래. 그러면 서울에 토지를 더 많이 공급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고 신도시와 강남을 이렇게 도로를 연결해요. 도로나 철도 같은 걸 개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또는 경제적으로는 마치 서울시 안에 택지를 공급한 것 같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 이제 부모님 댁에 살았을 때 도봉구 창동에 살았는데 여기 서울 이렇게 맨 위에 있거든요. 창동이 여기 있어. 근데 창동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역에 있었는데 삼성역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전철로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삼성역에 경기도 남부권, 경기도 만약에 수원이다, 수원 이런 데 말고 판교라고 할까? 판교 이런데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강남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1시간 안쪽으로 걸려. 그러면 저는 주소지는 서울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보다 경기도 남부권보다 오히려 삼성역 가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로나 어떤 철도 같은 걸 개통하면은 사실상 서울시에 부족한 토지를 공급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이런 것들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에는 못 만들겠죠.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장기에는 이러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공급의 관점이고, 그럼 단기에는 요거는 물리적 공급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물리적 공급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영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비소모성, 불개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깎아서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깎여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는 기본적으로 상각 자산이 아니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토지에도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감가 요인은 물기경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감가 요인은 만약에 이러한 감가 요인이 있으면 경제적 감가는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토지는 원칙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감가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감가는 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감가 요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1차 부동산 학계론이나 학원론을 공부하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강의를 전혀 공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라면 좀 초반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은 상각 자산인 건물이나 기계 등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전쟁이 나도 핵전쟁이 나도 토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투기 심리 또는 투자 심리를 유발한다라는 것이고요. 갖고 싶은 거죠. 왜?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자,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재화는 가격과 임료가 구분되지 않지만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가격과 임료가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는요, 남한테 빌려주면 남이 써버리면 건전지를 다시 못 쓰게 됩니다. 자, 빵이 있는데 남이 빵을 먹어버리면 내가 그 빵을 못 먹게 됩니다. 근데 토지는요, 남한테 50년을 빌려줘도 다른 사람이 50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해도 50년 뒤에 그 토지가 멀쩡히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다만 나중에 돌아올 뿐이죠. 그래서 자, 일반 재화는 그렇지 않지만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고, 빌려줄 수 있다. 그 말은 임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 기간, 부동산의 전 내용 연수에 대한 경제적 대가인 가격과 가격 내지는 가치와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임료로서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앞에서 토지는 영속성이 있다면서요. 근데 영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전 내용 연수도 무한대 아니에요? 맞아요. 자, 토지는 전 내용 연수가 무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 내용 연수는 건물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토지의 경우에는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선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건물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토지의 경우에는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내용 연수가 한 50년 정도 해요. 건물도 한 50년 정도 내용 연수를 가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5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학적으로는 영구 환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50년 동안 받을 임대료의 현가 합의나 이 임대료를 영원히 받을 임대료 현가 합의나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지의 경우에는 무한대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수십 년이지만은 요 둘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어떠한 토지가 있었을 때 이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까라고 했었을 때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한 번 지으면 그 건물이 최소 수십 년 동안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처음에 한 번 건물을 지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되고, 여기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당장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번 지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이 건물이 앞으로 토지 위에 존속해야 되는데 그 토지는 그 건물의 부지로 이용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장기적 배려, 긴 기간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그것을 장기적 배려라고 해요. 자, 이 장기적 배려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가 바로 대학교 입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교에 이제 만약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인기 있는 과를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 배려하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이렇게 변해갈 건데 그때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과로 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같은 경우에 소아과가 있을 텐데 옛날에는 소아과가 좋았겠죠. 옛날에 애가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소아과가 인기 있는 과였을 겁니다. 아기가 많이 태어나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도 좋은 과겠냐고요.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 배려하에 과를 골라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토지 이용은 비가역성이 있다. 한번 어떠한 용도로 이용해 버리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한번 원룸 건물을 지어버리면 아이고 원룸 건물이 아니라 상가를 지을 걸이라고 하면서 이미 지어버린 건물을 부셔버리고 다시 상가를 짓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비가역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이 토지를 가장 값어치 있게 이용하는 것일까를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측 변동의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가격 재원칙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은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신규 공급도 있겠지만 과거에 공급했던 것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어서 공급을 했던 재고 공급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의 공급은 신규 공급과 재고 공급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인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신림동 고시촌의 원룸의 공급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원룸의 공급량을 알아본다. 분석한다. 라고 했었을 때, 자, 2027년도에 이 한 해 동안 신림동 고시촌의 원룸이 몇 채나 지어졌느냐를 분석한다면 바로 그것은 신규 공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27년도니까 27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동안 새로 지어진 원룸이 몇 채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규 공급이고 유량 공급 개념이겠죠. 유량 개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신림동 고시촌의 원룸이 몇 채냐. 자, 2026년 12월 31일 요 시점에 신림동 고시촌에 원래 있었던 원룸이 몇 채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고 공급이고 이미 과거에 지어져서 공급된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니까 요거는 저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가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과거에 만들었던 아이스크림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죠. 왜? 이미 먹어버렸거나 녹아버렸을 테니까.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급했던 것들이 그때 공급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공급됐던 것들이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는 그러한 구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결국 이것은 재고 공급, 신규 공급량은 재고 공급량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규 공급과 재고 공급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자, 재고 공급량은 자, 요거는 이제 T 플러스 1기라고 할까요? 요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세요. 요거는 전기의 재고 공급량 T기, 그죠? 전기의 재고 공급량 플러스 신규 공급량 마이너스 감가상각량이에요. 감가상각량. 자, 그래서 기존에 100채가 있었다. 신림동에 원룸이 100채가 있었다. 근데 1년 동안 새로 지은 27년도 1년 동안 새로 지은 원룸이 10채다. 그런데 자, 기존 원룸에 매년 5%씩 감가가 된다라고 하면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는 5채가 감가가 됐겠죠. 감가상각률이 5%면 그럼 빼기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기에 신림동 원룸의 재고 공급량은 105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고요. 자, 토지는 지속적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활동이 중요하다. 오래 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겠죠. 자, 우리가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0살, 30살 이럴 때 죽었기 때문에 관리고 나발이고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100세까지 오래오래 내 이빨로 밥 먹고 내 눈으로 뭘 보고 그러려면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자, 오래 가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운용 이득과 자본 이득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5년간 보유 후에 매각한다라고 하면은 5년 동안 얻어지는 임대료 수익이 운영 이득이 되고 5년 뒤에 매각할 때 얻는 수익이 자본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학에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만남에 의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가격이라고 하고요. 가치는 장래 편익의 현가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부동산에서 장래에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 수익의 현가합, 요것의 현가합을 구하면 가치가 구해져요. 그래서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는데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다. 그 말은 부동산은 내구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 있고 일반 재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속성. 그러면 일반 재화는 영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은 영속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이 있다? 바로 내구재이다라는 거예요. 내구재. 오래 간다 이 얘기고요. 그럼 일반 재화는 내구재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는 가격이란 개념보다는 가치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가치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 근데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내구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구재의 경우에는 왜 가치가 적합하고 내구재가 아닌 경우에는 왜 가격이 적합하나요? 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땐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집이 사실 못 사는 집인데도 저희 큰 누나가 피아노가 갖고 싶다, 피아노가 치고 싶다라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집이 엄청 작고 못 살 때에도 집에 엄청 큰 그 원목 피아노가 있었는데 아마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거의 진짜 그 당시 아마 차 한 대 값이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 피아노를 샀을 때 그 피아노를 몇 달 치고 버리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 피아노가 저희 집에 아마 한 20년 넘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치지는 않았어. 그냥 장식용으로만 그냥 가구로 존재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걸 살 때에는 또는 TV를 살 때 또는 자동차를 살 때에는 몇 달 정도 쓰고 버리려고 산 게 아니죠. 내구재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최소 몇 년을 쓰려고 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2027년도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들여서 어떠한 내구재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7년도에 그냥 1천만 원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이 1천만 원을 써서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기에서 어떤 편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는 이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이나 이익의 현가 합을 구해야지만 이것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바로 그게 내구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구재의 경우에는 가치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한 번 썼을 때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은 한 번 목돈이 나가지만 그 목돈의 지출로 인해서 장래에 오랜 기간 동안 편익이 발생하고 그것들의 현가 합을 구하면은 그것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 라면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 일반 재화는 제가 신라면으로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제가 신라면 제일 좋아하는데, 자, 신라면은 한 번 끓여 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뭐 1,000원 주고 1,200원 주고 한 봉지 사서 끓여 먹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뭐 신라면을 내가 오랫동안 장롱에 보관해서 뭐 오랜 기간 편익을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그냥 즉시 소비하기 때문에 장래 편익의 현가 합으로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즉시 소비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얼마인데 요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구별된다라는 것이고, 관리를 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자재와 쌍둥이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한 건물은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고 관리가 잘 안 된 건물은 가치가 낮게 형성되겠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개별성인데, 자,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는 특성을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개별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형상, 면적, 도로 전면 조건 이런 것들도 다 토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쌍둥이, 자, 똑같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자, 똑같은 이렇게 쌍둥이 토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하고 가로, 세로, 길이, 면적, 도로 전면 조건 다 똑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그게 뭘까요? 바로 위치예요. 위치. 자, 얘랑 가로, 세로, 길이 똑같고 면적 똑같고 도로 전면 조건 똑같고 최대한 똑같이 쌍둥이 토지처럼 만들었지만, 근데 이 토지의 위치와 이 토지의 위치는 다른 거죠. 만약에 지하철역 출구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요, A가 B보다 더 가까운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냥 좀 막연하게 얘기하면 동일한 토지는 없다, 동일한 부동산은 없다라는 것인데, 자, 동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바로 위치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각각의 토지는 우리 지구에서 각각의 지표면상의 하나의 점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점을 각각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이 점은 겹쳐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위치를 가진 두 개의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은요, 또 이게 구분되는데,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 있어요. 죄송해요.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동일한 토지가 없습니다.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은 동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성이 없어요. 개별성이 없고 대신 뭐가 있다? 동질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질성 또는 동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은 똑같은 건물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만 따지면 건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위치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별성은 토지에 한정했을 때는 개별성이 있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개별성이 완화된다. 건물은 똑같은 건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파생 현상 보시면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개별 요인 분석을 요하는 근거가 된다. 자, 그 개별 요인 분석은 각각의 부동산마다의 특성을 개별적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개별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은 우리 앞에서 고정성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속한 주변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이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 이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주변 지역 환경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데 개별 분석은 이 개별 부동산 자체, 이 부동산 자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인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인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표본 추출 및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해요. 동일한 부동산 없고 다 각각 개별적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자,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킵니다. 자, 물건이 다 개별적이다라는 것이고 부동산 학의 이론을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물건마다 다 개별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이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체 원칙이 적용 제한받는다라는 것인데 자, 대체 원칙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유사한 다른 부동산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바로 대체 원칙입니다. 뒤에 가격 재원칙 가셔서 더 자세히 공부하실 것인데 자, 이러한 대체 원칙이 적용 제한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신림동 원룸이 있는데 어떤 신림동 원룸의 월세는 그 원룸과 유사한 다른 원룸이 있겠죠. 그 유사한 다른 원룸의 월세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은 이 원룸의 월세를 결정할 때는 다른 이 원룸과 유사한 다른 원룸의 월세와 비교를 해서 근데 이 원룸은 월세가 40인데 얘는 왜 45만 원이지? 이게 비교를 하면서 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얘가 얘보다 5만 원 더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유사한 부동산과 비교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월세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이것을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유사한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각각 다 개별적이야. 다 개별적이어 버리면 이러한 대체 원칙이 적용이 제한받을 겁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체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각각 다 개별적이면 하나하나의 물건마다 조사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지겠죠. 자, 우리가 편의점에서 신라면을 살 때에는 이쪽 편의점에서 파는 신라면과 이쪽 편의점 파는 신라면이 동일한 신라면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또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 토지와 이 토지는 아예 다른 토지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 물건마다 어떠한 토지인지 조사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점에서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 특성은 다 말씀드렸고요.